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폭발하기 왈가불기의 유용호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에는 이제 임진강 일대 수역 개발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오늘은 북강원도 금강산, 북한강의 이 최상류, 북쪽에 있는 최상류 일대의 북한강의 물길을 북한이 어떻게 개발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실 김관묵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특히 북한강에서는 이미 한 34년 전이군요. 34년 전에 이미 큰 문제가 됐었던 금강산댐이죠. 예. 누구나 아직까지도 알려지는. 그리고 당시 정권이 바뀌고 김영삼 정권 때 감사원에서는 그것이 대국민 사기였다라고 감사원 결과 발표졌습니다. 어쨌든 금강산댐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당시 금강산댐을 다시 한번 워낙 오래 30년 넘은 전 기억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간단히 금강산댐을 어떻게 남한이 사기쳤는지 남한 정부가 예, 그때 이제 금강산댐이 거기에 200억 톤 정도의 물이 저수가 돼가지고 그 댐을 폭파하면 그 200억 톤의 물이 이 서울 쪽으로 오게 되니까 서울에 이제 한강 이게 넘쳐가지고 여의도를 잠기게 하고 심지어 국회의사당이 거의 잠기고 당시 육사 빌딩의 3분의 1이 잠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강산댐이 참 크기는 커요. 구글어스로 보면 금강산댐으로 만들어진 호수. 이제 북에서는 임남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소양호, 소양댐의 소양호, 그리고 화천댐의 8호호. 이 상당히 이제 큰 호수죠. 인공 호수인데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남쪽에 큰 호수 두 개 합친 것만큼 큰 호수다. 그래서 이 금강산 호수가 인공 호수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남쪽의 이 소양호가 29억 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200억 ton은 사실은 좀 무리예요. 그때 당시에 육사 빌딩이 잠기느냐 어쩌니 하면서 얘기했던 200억 ton은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사실 금강산댐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구글어스로 지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서 보면은 발전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댐을 만드는 거는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양댐에 소양강 발전소 바로 앞 발전소 있죠. 그래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임남댐의 물, 이 금강산댐의 물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북쪽으로 물길구를 통해서 안변 쪽으로 역류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거의 45km의 물길을 뚫어야 돼요. 굉장히 이제 굉장히 긴 거리죠. 큰 공사죠. 그렇게 한 45km의 물길구를 뚫어가지고 안변 쪽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한 300에서 350m의 낙차가 생겨요. 그거를 이제 발전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공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정리하면 자료는 당시 86년 4월에 북한에서 발표하기로 금강산댐을 만든다. 그러고 이거를 안변 쪽으로 물길을 돌려서 농업용수와 원산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금강산댐과 안변 청년 발전소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수공작전에 쓸 거라고 당시 건설부 장관이 그리고 저수 용량도 과장되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이것이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 불안에 떨게 만들게 당시 선우중호 서울대 교수가 이것을 KBS 방송에 나와서 아주 미니어처 쌓아놓고 물이 이렇게까지 찹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극을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에 의해서 사기극이 만들어 지은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요 금강산댐 이런 이규호 장관이 기자회견하고 발표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요 날은
1986년 10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획한데 30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당시 건국대 사건이 벌어졌죠. 대학생들이 민주화, 자주화, 그다음에 어쨌든 통일 이런 걸 하면서 직선제 선거얘기 걸고 이럴 때 그런 민주화 열기를 억누르고 자든 그 건대 사건 진압일 날짜로 이 무시무시한 발표를 하기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금강산댐은 이런 식으로 사기극이라는 거는 뭐 북한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한 정부가 사기극이라고 나중에 이제 후대 다음 정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외에 그 일대에 그 북한강이나 뭐 어쨌든 그 북강원도 일대, 원산 일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예. 금강산 댐에 그 커다란 인공호수 말고도 이제 그 북쪽에는 북한강이죠. 예, 북한강이 발원지가 금강군이에요. 사실 금강산 그 일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발원을 해가지고 해양을 거쳐서 창도군 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 금강산 댐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양구랑 철원 사이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천을 지나서 춘천으로 오게 되는데 이 북한강 금강군에 금강호가 있어요. 이거는 뭐 보통 큰 저수지 아주 크지는 않고 보통 저수지만 한데 이거는 이제 일제 때 만들어졌어요. 이 물은 해발 한 470에서 500m 정도에 있습니다. 이거를 통천 쪽으로 물길구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일제 때 만들어진 유역 변경식 발전소예요. 100년 전에도 그런 유역 변경식을 100년은 안 됐고 그게 한번 그렇네 거의 100년 됐습니다. 1916년에 예. 아마 착공이 돼가지고 완성은 1936년? 거의 90년. 그때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금강산 댐, 뭐 굉장히 큰 규모고, 그리고 또 금강산 댐과 그 금강호 사이에 전곡리 댐이 있어요. 이거는 좀 상당히 규모가 커요. 거기도 뭐 5억 톤, 6억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물도 아마 계획상으로는 남변 쪽으로 빼서 그러면 거의 470에서 500m의 낙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글어스로는 잘 확인은 안 돼요. 네, 그렇지만 뭐 그쪽으로 뺐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뭐 그리고 또 금강산 비로봉 남쪽 사면 에서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휴전선을 만나면은 다시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남강이라고 있어요. 그건 남북 공유 하천은 아니겠네. 그럼 북쪽에만 있는 경계선에 있어요. 그게 아마 휴전선 경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흘러가는 건 이제 북쪽으로 해서 고성 쪽으로 빠져요. 여기에 또 해발 한 600m, 650m 정도의 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 이제 백천천으로 유역 변경을 해가지고 한 거의 550m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게 있고, 이것도 이미 이제 건설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저는 연합뉴스나 이제 국내 뉴스에서 나오는 건데요. 북쪽의 소식이 이렇게 떠요. 그럼 저는 뭐 챙기지 않고 되게 보는데. 이제 뭐 고성 군민발전소, 해양 군민발전소, 세포 군민발전소, 평강 군민발전소, 뭐 문천 군민발전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뭐 발전소 엄청 많이 짓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게 꼭 구글어스로 어디서 건설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는지 궁금해서 또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거의 다 확인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고성 군민발전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금강천이라고 있어요. 금강군에 이게 이제 금강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뭐 비로봉 근처에서 발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발원을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한강 그래서 금강산 댐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 그 상류 쪽에 댐을 막아가지고 이제 조그만 이제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물을 고성 쪽으로 빼요. 그러면 뭐 낙차 한 500m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한 규모의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성으로 뚫는 데는 그거 역시도 그 태백산맥의 일종의 산을 뚫고 동해로 그렇죠. 보내는 거죠. 예, 백두대간 예. 또는 뭐 태백산맥, 그걸 뚫고 고성 쪽으로 빼는 거죠. 그럼 아마 전체 물길굴 길이는 대략 한 2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 군민발전소, 이거는 해양군에 있는 거예요. 뭐 해양군에는 사실 기존에도 소형 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은 안 했는데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요번에 해양 군민발전소라고 만드는 걸 보니까 옆에 개동연천이라고 또 지류가 있어요. 한강 지류가. 그 개동연천을 막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10km 정도의 물길구를 뚫어서 북한강 쪽으로 빼요. 그렇게 되면 한 150m 정도의 낙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군단위 규모로는 비교적 큰 발전소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세포 군민발전소 이거는 고미탄천. 고미탄천이 임진강의 지류죠. 그 옆에 또 그 지류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또 우리의 산꼭대기를 막아가지고 거기도 한 8km? 8km 정도의 물길구를 뚫어요. 그래가지고 150m 정도의 낙차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또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평강 군민발전소는 뭐 역시 비슷한 방식인데 한 4km 정도의 물길구를 뚫어가지고 근 50m 내지 60m 정도의 물길구를 만들어서 이제 합니다. 그래도 4km의 물길구를 뚫는다는 건 큰 공사잖아요. 그렇죠, 큰 공사죠. 어쨌든 이 국민발전소라고 하는데 뭐 4km, 8km, 10km, 뭐 20km 이런 아니 안비아는 뭐 45km, 45km 물길구를 뚫었다 그러는데 저쪽에 그 서두스 발전소는 110km라고.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뭐 또 다음번에 기회가 더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러한 그 국민 발전소들이 다 금강산 그 근처예요. 그 한강유역, 뭐 이쪽 세포 국민 발전소는 임진강 유역이지만 그쪽에서 뭐 상당히 큰 규모로 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청규 기자라고 최근에 책도 내고 이러신 분이 있는데 진청규 기자가 쓰신 책 남과 북의 시계는 같이 흐른단가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나. 어쨌든 그 책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도서처럼 휴가 때 읽은 책이라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선정거리잖아요. 어쨌든 그런 책을 썼을 만큼 이제 북한을 많이 여행 가고 이제 남북 교류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는 지금 평양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카퍼레이드한 여명거리 또 내지는 미래과학자거리, 뭐 창광거리 이런 것 때문에 평양이 많이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평양의 변화는 원산의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북한에서 크게 변하고 있는 곳은 원산이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원산 일대지 않습니까?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에 이제 송도원 해수욕장이며 명사심리 뭐 이 일대며 그다음에 그 아래 금강산 그다음에 이쪽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세포등판이 대관령 목장에 10배인가 20배인가 엄청 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장이라고. 1억 5천만 평이라고. 네, 그리고 그 위에 고산 과수농장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 동계올림픽 때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려고 했었던 그 마식령 스키장 최근에 개발한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원산, 마식령 스키장, 세포등판, 금강산 이렇게 다 묶여서 요 일대에 어마어마한 지금 관광단지로의 개발을 위한 그런 전력 공급을 일단 뭐 전력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력이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전소가 많이 생긴 것 같네요. 뭐 여기가 사실은 이제 내금강 지역이거든요. 뭐 옛날에는 경원선 철도가 있고 경원선 철도 가면 거기서 뭐 금강산으로 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있었다고. 경원선 서울 경성에서 원산까지 가는 거에서 철원인가 어디서 이렇게 빠져가고 금강산으로 빠지는 철도. 거기가 내금강 지역이죠. 옛날에는 이제 많이 가던 관광을 가던 지역인데 이제 지금 그쪽 지역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관광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구글어스로 보면. 그런데 이런 이제 전력 발전소들이 많이 이제 건설이 되고 전력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해지면 뭐 동시에 이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원산 쪽에는 이미 그래도 꽤 개발되고. 네, 원산 이제 갈마반도 역시 이 구글어스로 잘 보입니다. 이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2년 전이죠. 2년 전만 해도 거기가 그냥 벌판, 그냥 백사장에 그냥 뭐 이렇게 볼품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그죠, 건물들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텔, 콘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4km 이상, 거의 5km 줄지어서 뭐 쭉 그 건설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도 뭐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꽤 보도가 됐을 거예요. 원산의 발전은 꽤 보도가 됐어요. 예. 그리고 뭐 세포 등판은 지금 뭐 많이 변화하고 있고. 예, 세포 등판은 그 진청규 기자가 그 세포 등판에 가서 북강원도 무슨 뭐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 같은데 그 북강원도라는 그 진청규 기자가 세포 등판에 가서 그 일대를 촬영한 것 녹화물로 MBC에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MBC랑 이렇게 공영 방송에서 방송한 적이 있더라고, 세포 등판 쪽은요. 거기도 이제 목장이 많으니까 그거를 또 가공도 하고 그러려면은 여러 전력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근데 세포 이게 강원도 세포군인데 그 세포가 물론 세포군에만 걸쳐 있는 건 아니에요. 세포 등판이라 가지고 뭐 세포군 무슨 군 3개 4개 군에 걸쳐 있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그 세포라는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하늘이 포기하고 땅이 포기하고 사람도 하늘도 포기하고 뭐 땅도 포기하고 사람도 포기한 그런 열악하다 그래나 황무지 뭐 일종의 그런 곳을 그렇게 아주 엄청난 목장으로 개발을 한 거더라고요. 또 재밌더라고. 세포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그쪽이 이제 세포고원 있고 그 밑에가 이제 평방고원. 그래서 쭉 연결이 되는데 거기가 지대는 굉장히 넓어요. 해발은 한 300에서 400m 정도 되는데 지대는 높은데 거의 평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땅이 좀 안 좋아서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목장으로 하더라도 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초지를 만들려면 땅도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실제로 좀 바꿨던 것 같아요, 땅도. 그럼 뭐 저희가 그쪽 그 축산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잘 몰라갖고 어쨌든 그런 게 변화가 필요했기, 그게 어려웠으니까 그동안 아까 뭐 하늘이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사람도 포기하는 이런 버려진 땅이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뭔가 많은 노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과정에 이 일대에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일대의 전력 공급 문제며 아까 수로 변경소에도 농업용수도 제공되고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사들 굉장히 그 난공사잖아요. 이런 공사들을 뭐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이것들이 다 완성이 되면 이 주변 일대가 역시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도 임진강 일대 수역 개발도 그렇고 오늘 이제 북한강 상류 지역 수역 개발도 그렇고 이 남쪽은 고속도로를 지금 엄청나게 촘촘하게 진짜 발달됐잖아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땅 위를 개발했다면 북한은 땅 속을 개발했다는 느낌을 받네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제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남한을 본다 그러면은 이 고속도로, 이런 도로들, 촘촘한 도로망들 이걸 보고 좀 놀랬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제가 이제 이 구글어스를 통해서 이제 북쪽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 수로들 이게 또 거의 사실 수로 규모가 큰 이제 뭐 몇백 킬로를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게 폭이 보통 한 30m, 50m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폭이요? 물폭만 넓네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뭐 거의 넓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돼 있고 다시 이제 그 또 지류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놀라기도 했고 또 흥미롭기도 했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한다면 물길굴 1km 뚫는 것과 고속도로 1km 내는 거 이게 사실 엄청나게
물길굴 뚫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땅 속을 뚫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쉽지 않은 공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고속도로는 똑바로 뚫어도 되지만은 물길은 이게 이제 보통 이 자연 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어쨌든 굽이굽이 이렇게 밑으로 흐르기는 각도며 뭐 그래서 뭐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상당히 더 어려워는 보여요. 근데 나는 쉽지 않은 공사입니다. 그러겠죠. 뭐 거기다가 이건 겉으로 드러난 수로 그리고 이 산을 이렇게 이제 40km씩 뭐 20km씩 뭐 그리고 심지어는 뭐 110km 뭐 이런 거를 뚫는 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놀랍죠. 언제 좀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로가 안전하게 오가고 이러면서 한번 그런 물길굴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물 속으로. 그게 좀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금강산 댐, 우리 남쪽에 널리 알려진 금강산 댐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주변 북강원도 일대의 북한의 수자원 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강산 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남쪽 그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이미 그거는 김영삼 정권 때 다 밝혀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북에 대해서 북을 뭐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북은 북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인데 뭐 금강산 댐이나 임진강 환강댐을 마치 남쪽을 수공 작전하기 위한 그런 걸로 하는 건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시대 흐름이 적대감을 키우는 것보다는 서로 좀 이해를 이제 이해를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왜곡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금강산 댐도. 봐야 되니까. 어쨌든 뭐 북에 있는 것들, 이런 팩트들 좀 정확히 북에서 지금 발전소를 어떻게 개발했고 댐을 어디 만들고 있고 이거를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원산 일대의 원산과 금강산 그 사이에 있는 세포등판과 뭐 마식령 스키장, 고산 과수농장 이 일대를 지금 북한에서는 가장 큰 변화로 아마 뭐 여기서도 많이 관광단지,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력과 농업용수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한강으로 내려와야 될 물을 거꾸로 일단 막고 태백산맥 넘어 산맥 넘어 이제 원산 쪽으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력을 개발하고 물길을 돌려서 거기 농업이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서요. 오늘은 지난번은 임진강의 수자원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 오늘은 북한강 상류, 금강산 일대의 북한강 상류의 그 수자원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